자, 2편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체 집속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 요때부터 성통제가 생겨요. 그래서 종교와 영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이건 사실 아시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통제, 성 통제, 이걸 통해서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도대체 종교와 영주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를 시킨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안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음 편에 따로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원래 주력으로 삼았던 정치 경제사. 쉽게 말해 어떤 돈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강화의 이유가 있죠. 요거 두 가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집속주의에 가까워요. 뭐 그냥 군대죠, 군대. 개인이 파편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번 소재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를 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권이 개선된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태니까 한 90년대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만 하죠. 90년대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엉덩이 때리고 그렇게 했다. 체육 시간에 떠들면 있잖아요. 체육 선생님의 발차기가 얼굴로 올라와요. 9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뭐 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남학교였는데 남자애들 쭉 세워놓고 눈 감으라고 학생 주인 선생님이 그 밑에 하나씩 만져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애들 냅두고 이제 뭐 그러는 또라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일종의 그 권한을 강화시키고 기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파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요런 시대에 있던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니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설명할 때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조선이 7살 때부터 글공부 시작했다. 근데 11세기, 13세기 중세 귀족은 막 중세를 판타지에 나오는 배 나온 귀족 이런 위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도 7살 때부터 45세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게르만족 전사, 야만 전사와 바이킹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게 강하게 있죠. 그래서 농노가 70%, 80%가 거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외지에 튀어나와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농노는 또 노예랑 다릅니다. 그 농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회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차하면 역사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결혼제도였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이런 두레나 품앗이, 그러니까 품앗이는 1대1로 상호 교환을 하는 거고 두레는 공동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레나 이런 품앗이 이런 것들이 막 조선의 농경 사회에 마치 한국에만 있는 아름다운 정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성인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전 세계 어떤 농경 사회 농경 상태여서 전통 경제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이런 거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집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형성이 되느냐? 화폐 경제가 안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화폐 경제가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좀 외진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저기 외진 곳 그런 곳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농이 늘어나면 이런 게 사라지는 형태예요. 반면 이제 소작농인 경우에는 대부분 니것 내 거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대다수 소작농 마을 한국 같은 경우는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이제 머슴 마을들에서 이런 거 여전히 꽤 많았을 거예요. 뭐 그 이후에도 꽤 많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 뭘 하냐 공동작업으로 추수기 그리고 파종기 그리고
축산 품앗이, 건초 작업 이런 것들 중세시대 농노 역시 이런 것들 공동 작업을 했고 1800년대 초 미국의 농촌 마을들도 동일하고 아시아에도 동일하고 그래서 나름 공동체적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다수 어떤 상황이든 이런 농촌 사회에 있던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조직화된 규율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근대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 있거든요. 미국에. 이거 비슷한 이런 종교 공동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폐 사회 전에 생존형 마을 공동체입니다. 도시민이 상상하는 공권력으로 이루어진 이런 거래 시대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상상을 못하고 이걸 모르고 전원주택을 꿈꾸면서 농촌 마을 갔던 사람들이 뭐 이장들이 돈 내놓으라든지 모내기 도우라든지 하는 거 호구 찾는다는 피해 사례가 유튜브로 공유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 따지면은 대대로 여기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진짜. 그러면서 이 기반을 집안 자체에서 오랜 기간 거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집가촌인 경우. 성씨가 그쪽에 집가촌인 경우. 그래서 화폐 사회랑은 다르게 돌아가는데 노인이 많은 동네랑은 바꿔 말하면 비자발적 공동체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 기반이 농촌 사회에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외지인이 툭 들어오면은 공권력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물 교환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저도 이제 포도땀에 자랐는데 산밑에 자랐는데 농촌 지역에 경운기 몰고 다니는 주변에 형들이나 뭐 제 동생뻘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녀 노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가족 자영농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어떤 농촌 지역에도 이런 모습은 기본이고 자녀 노동이 농촌 사회의 모습이며 공동 노동은 이런 소작농 노동은 이것도 자영농일 때 자녀 노동인 거지 공동 노동이 됩니다. 소작농들끼리는. 그래서 니꺼 내꺼 구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농촌에서 자란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포도농사 더 이상 짓지 못할 농지 이제 늙어서 이제 포도농사 더 이상 짓지 못하니까 농지를 공짜로 임대해줘요. 임대준 대신에 큰 돈 안 받겠다. 뭐 포도만 한 10상자 줘라. 그러면 이제 한 5상자는 딸에게 보내주고 5상자는 내가 먹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하려면 마을 신뢰를 엄청나게 얻어야 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베풀고. 그래서 한 성씨의 집가촌이나 같은 종교인들 모임이나 아니면 특정 민족들끼리 개토화된 곳 하면은 이게 또 기본적으로 몇 세대 걸쳐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외지인이 들어온다? 쉽게 안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배품은 단순히 농촌인들끼리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을 유지에서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마을 길 이런 것들 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잔치랑 나그네에 대한 극진한 대접하는 것도 거기 유지들이 베푸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내림상을 물려요. 그래서 뭐 만안전석을 이렇게 차리는데 이 만안전석이 주인의 돈이야. 주인은 이렇게 차리고 싶어서 차리는 게 아니야. 왜? 자기가 먹고 내려줘야 돼. 나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먹고 계속 내려가서 거기까지 다 넘어가는 거고 음식 만들면서도 음식 얻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한번 그렇게 먹는 거죠. 크게 맛있는 거. 그거를 누가 집행을 한다? 사또로 치면 이 방향인 거고 마을 거기 이제 유지들이 있으면 그 밑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하는 겁니다. 뭐 자기들 먹으려고. 그래서 사또 입장에서는 야씨 만드는 거 보면서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렇게 아마 말을 대부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안전석 이렇게 다 못 먹어요. 요런 사고들이 있는 게 농촌 집속 공동체입니다. 신분은 있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으신 권력자 분이시고 뭐 대다수는 뭐 니꺼 내꺼 없이 그냥 다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요런 것들이 장점이 뭐냐면은 긴급지원 공동체 노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짓기 공동작업, 수리시설 보수, 마을길 보수, 화재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 노동이 가능합니다. 뭐 호랑이 들어오면 이제 뭐 다 같이 싸우진 못해도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호랑이 좀 저거 뭐 하나 먹고 가게끔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동체들끼리 관습적으로 합의된 특별 노동들입니다. 그 1800년대 미국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탄생하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집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세 고대에도 비슷한 노동 형태에 속하고, 사실은 그 세대들도 보면은 그 위에 할아버지 뭐 이럴 때부터 쭉 내려왔고, 쟤네 할아버지가 나 어릴 때 집 지어줬으니까 나도 그 지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내려온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요 관습이에요. 마을 단위의 관습. 그리고 마을 안의 위기에서도 이제 도와주는데, 출산을 하면은 이제 그 옆집에서 좀 집안일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산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일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깥일도 같이 도와주고, 질병 사고 시에도 지원하고, 과부 고아가 되면은 뭐 불의의 사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돕고,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죽지는 않게끔 돕고, 제 시에는 또 이제 공동 대응하고, 뭐 무슨 산불이 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에 불이 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례죠. 장례, 사람 죽었을 때 다 같이 장례 지르는 거 이런 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공동체 집속주의가 더더욱더 단결화되는 겁니다. 원래 힘든 거 어려운 거 같이 겪어 나가면서 이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새로운 같은 협력 노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화되고 점점 이제 집속주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좀 커지면 이런 이상한 관습 같은 거, 이해 못할 관습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노동력이란 건 식량 생산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홀로 늙어 죽을 경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꼭 필요해요. 특히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는 많이 낳는 게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사실 일종의 동물들이 알을 많이 낳아 살리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전략이긴 해요. 왜냐면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얘가 누가 성인이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님 그 세대에도, 제 아버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던 세대인데 막내신데 그 위에 한 11분이 계셨대요. 근데 성인까지 도달한 분이 5분인가 7분인가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존형 노동 공동체 마을입니다. 그 현대 사람들은 집속주의 공동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 같이 망하거나 모두 같이 살거나.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게 생존에 대단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계도 있고, 이거 안에 또 돌아가려면 위계도 있고 분배도 나름 정당해야 됩니다.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위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속주의는 위계를 넘어서 개인 사적인 것도 없어지는 경향이 집속주의예요. 그래서 공동체란 건 사실 이 공동체 전체의 재산인 경향이 큽니다. 나머지는 그거에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부여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공동체가 최우선이고, 공동체에 의해서 이 사용권도 얼마든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입장에서 제가 결혼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마을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생존 행위입니다. 이 마을의 결혼은. 왜냐하면 노동 분담, 세금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농지에서 나오는 거 뻔해요. 나머지는 뭐 닭 좀 치고 뭐 이 정도 수준이겠지. 뻔해요, 나오는 수준이. 뻔한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노동 분담이 됩니다. 그래, 살아남을 순 있어. 근데 여기 아이에 한 둘 점 더 나오면은 이게 일이 좀 수월해져. 혹은 아직까지 개척을 못한 그런 놀리고 있는 땅 같은 게 있다. 그럼 저기에다가 자잘한 작물이라도 더 심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플러스가 되니까. 특히 화폐 경제도 아니고 자영론도 아닌 경우에는 더욱 중요해져요. 어차피 버는 게 뻔하면 개인별로 세금이라도 적게 내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면 가구 단위, 마을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노동할 것 보면 위에 보면은 이런 특별 노동들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을수록 괜찮습니다. 물론 식량이 있다는 가정하에죠. 두 번째는 가구 단위로 따로 부역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뭐 3일 정도는 영주에게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그 가구에 사람이 많을수록 분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뭐 때때로는 야 나 대신 저거 부역을 해주면은 내가 이거 얼마 줄게, 요런 식으로 요 안에도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해당 거기에 가장 같은 경우,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늙으면 이 자식이 어느 정도 식량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안전망 분산 투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세시대에 또 마을이 또 나름 중요했던 이유는 인근 마을이나 도적에서 뭐가 농사하다가 좀 안 됐다 그러면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마을에 토성이 꽤 많았거든요. 그 토성이 식량 기근이 되면 윗마을이나 아랫마을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 집단들이 있는 이유가 절이라든지, 아니 아시아에는 절이나 아니면 도관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수도원이라든지, 서양에는 이런 것들이 보통 도적들 막으면서 지역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뭐 그래서 소림사 같이 무공을 단련하는 그런 곳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은 그 임진왜란 때 싸울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아예 그냥 절이 군산복합체거든요. 그 안에서 물자 같은 거 생산을 해가지고, 정확히는 무기나 이런 기술로 생산을 해가지고 전쟁에 직접 참전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또 산에서 사니까 이제 몸도 건강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치안을, 아직 그 중앙정부에서 모든 치안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마치 세가들에게 어느 정도 치안을 위임하는 것처럼, 대신에 사정 봐줄게, 그런 것처럼 치안이 어느 정도 그 관리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1차 세계대전 이후 질소비료가 탄생한 그런 시대랑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목초지 가지고 부족한 전쟁을 벌리는 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단지 농경 버전으로 마을끼리 서로 약탈하고, 뭐 윗마을에서 강도 하나 튀어나오고 보니까 윗마을 출신이고, 이런 거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게르만 야만 정사들이 귀족된 지 얼마 안 됐고, 바이킹 전사들이 귀족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입니다. 11세기, 13세기 서유럽을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주와 기사들은 농촌 마을 공동체와 거래되는 관계입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인데, 서양은 이거를 신성한 거래로 봐요. 이런 치안과 외부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여기에 싸우고 안정성을 보호하고, 농노, 이쪽은 일하는 사람들이고, 자유민도 그렇고, 원피스 대항해 시대에 사왕 밑에서 보호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영주들 밑에 있다는 건 뭐 상황들이 좀 많나? 그럼 적당히 해군이라고 합시다. 해군, 해적 뭐 이런 깃발 들고 요 밑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영주와 마을 간의 관계는 온건할 때도 있고 약탈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바이킹이 파리 수도를 약탈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영주들이 마을과의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가 더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농노들은 경작물에 대해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세금 내고, 부역으로 주 3일 의무 노동했고, 여기에 11조는 모두 다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에 11조도 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사실상 노동인 시대, 아직 화폐 경제가 아니니까 농노들이 부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곡물로 내고, 그 다음에 11조도 내고, 그리고 그 농노들은 지역 이동을 금지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뭐 탈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신부집은 영주에게 그 세금을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보통 같은 마을끼리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와, 그 다음에 저쪽 그 여기에 식량의 한계점이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곳으로 보내는 거죠. 농노는 영지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주가 결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점을 보면 3일은 영주를 위해 일하면 3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남는 것이 없는 구조고, 하루는 이제 교회 가야죠. 당연히 이런 농노들은 자산을 축적하는 시스템
축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업이 일상이에요. 사실 생산량 은폐하거나 품질 조절하거나 지급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임진왜란 시기에 왜군이랑 조선인의 그 외인들과 조선인의 차이기도 했는데 고용된 일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을 엄청 잘 지어요. 빨리 지어요. 조선인은 소장농 형태의 조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이 낮아요. 조선이 사실 그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나름대로 왜군 입장에서는 조선 정부라고 한다면 세금을 싸게 해준다. 그게 50%예요. 근데 고려 시대에 이 세금 엄청 많은 걸 한번 경험하고 20-30%의 세금에서 조선은 고정시켜 버립니다. 웬만해서 저거 잘 안 넘기려고 발버둥 쳐요.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더 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마을 공동체는 더욱더 집속주의적 경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고. 이런 집속주의는 집단주의를 넘어서서 개인의 파편화를 금지하려는 구조,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리고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개인을 사회 구조의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권력은 뭘 해야 돼요? 사회 체제, 사회 구조를 짜는 일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적 소유권을 먼저 없애는 걸로 이런 집속주의를 형성을 하는 거고 통제 경제를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귀족은 뭐 따로 뭔가 대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똑같습니다. 뭐 기껏해야 영주가 이제 사냥을 통해서 고기를 공급받았다. 이거 사실 승마 훈련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무기 훈련도 하는 거죠. 대다수 귀족들은 그렇게 여유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중세 귀족이 야만전사에서 귀족된 거고 모두 기사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를 대변하듯 귀족은 스스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근데 이게 북쪽에 있던 이제 야만전사가 와가지고 그리스의 이제 자유민의 개념을 같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영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지 관리하면서 7살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현대 엘리트 프로스포츠 선수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토지의 관리인인데 토지를 지키는 치안을 하고 전쟁에는 엘리트 전쟁기사. 자기들이 살이 찌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과 바이킹의 영향이 종교와 함께 귀족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상으로 생각을 보면 지금 현대의 이야기 딱 좋은 거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같습니다. 뭐 모든 건 국가가 소유를 해. 모든 건 왕이 소유를 해. 나머지는 관리권만 준 거야. 그러면은 그 영지는 왕의 것이다. 영지는 공산당의 것이다. 그리고 관리자가 귀족에서 공산당 간부가 된 거고 종교적 정당성 기반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이념적 기반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니꺼 내꺼 구분 없는 집속주의는 그 하위 사회, 농촌 경제로도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통제 경제, 집단주의, 감시 체제의 보편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위아래로 다 돌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빠서 맥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결혼을 하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는 시대의 기원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경제적 폭력이에요, 원래. 그래서 마을 공동체 역시 집속주의였고 가정 역시 집속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국가, 지역, 가문을 더 중시하는 그 구조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결혼이란 건 생존이자 세금을 분담하는 겁니다. 생존성도 높여주지만 세금을 분담할 수 있어요. 누구 하나 아파도 저기서 노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구에 계속 부여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담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자유민들은 개별과세를 매겼는데 화폐 경제로 또 돈을 받았고 부여금물가 주로 없었습니다. 근데 인구의 7-80%는 농노였고 농노들은 마을 단위, 가구 단위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당연히 있었고 결혼세 그리고 현물과 노동을 주로 받았고 이게 영주의 주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영주의 수익원 하면은 노동세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이제 시장에서 교환을 해야 될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일장이나 불리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랑 비슷한 흔적입니다. 농촌 마을에서 이렇게 하던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재분소. 자, 밀을 수확했으면 그거를 빻아야 돼서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영주의 주 수익원이었습니다. 나머지 특별 수익원은 결혼 허가세, 상속세. 소유권이 없는데 무슨 상속세가 있나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은 있잖아. 사용권을 물려주려면 세금을 내. 이거 어디서 중국에서 부동산 이거 세금 매기는 건 똑같은 구조인데? 아니 그러면 이거 소유권이랑 사용권이랑 뭔 차이야? 언제든 국가가 뺏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세. 마을 할당이고요. 마을 안에 세금이나 뭐 이런 노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한 이제 특별 노동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금 일반적으로 영주들의 주수익원은 이 세금이나 이런 농노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농노세, 시장세, 재분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민과 다르게 가구 단위, 마을 단위 세금. 그럼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건데 자녀가 많을수록 이 세금 분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 사람들끼리 웬만하면 맺어지길 원했어요. 영주도 마을 사람들도. 왜? 마을의 노동력이 늘어나는 건 노동 분담도 되지만 가장 큰 게 세금 분담이 된다는 뜻이게 됩니다. 만약 다른 영지로 결혼해서 온 것이다, 그럼 영주에게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결혼 통제입니다. 예. 현대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선악의 관점에서 반발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당시에는 벌 같은 경우 여왕벌 있고 숫벌 있고 일벌 있잖아요. 일벌은 일하고 숫벌은 그냥 번식만 하고 여왕벌은 애 만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분업화된 거 말고는 다른 걸 안 합니다. 이런 3분권 구조는 3계층 구조는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는 다 나오는데 여기 이 시대에 또 이게 어떤 신의 목적론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 나오는데 기사들도 그렇게, 기사나 영주들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기에 결혼 역시 동맹이었고, 이런 결혼 동맹의 형태는 유목민족의 형태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유목민족들은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이 보통 순결을 강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이 바이킹이 어느 정도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게르만족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섞였다고 해야 되나, 등등등입니다. 그게 종교랑 또 섞여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섞여요. 귀족들은 또 어릴 때부터 기사 훈련을 장성시키고, 둘째부터는 이제부터 문제예요. 남작 정도 되면은 못 키웁니다. 웬만해서는. 웬만큼 돈 많은 남자가 아니고는 못 키웁니다. 둘째는. 뭐? 야, 너까지 기사하면은 일단 기사 가본만 해도 한 10가구 정도 연수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 20가구 정도의 유지 비용이 필요한데, 야, 너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야, 잠깐만. 너 장남 하나 가지고 끝이다. 이거 둘째부터는 힘들다. 야, 너는 저기 수도원 들어가. 아니면은 너는 그냥 어딘가 가서 용병대장을 하든 아니면 상위 귀족의 기사단에 들어가든 그렇게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가구가 10가구에서 50가구 한 마을 정도 있는데, 이게 기사 1명 정도 관리하고 기사 3명 정도 모이면 남작 정도 된다, 이 뜻은 바꿔이라며 이야기하며 남작 하나 영지에 한 500명 있다는 겁니다. 500명. 많아봐야 500명. 그래서 둘째, 셋째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백작, 봉작 정도 돼야, 이제 공작 정도 되면은 이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영지거든요. 그럼 이제 너 영지 기사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어렵고, 그리고 이거 영지 기사해라 뜻은 뭐냐면은 가문의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당시에는 가문이 더 중요시 되던 시점이고,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정 가득한, 보호주의 가득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둘째들이 또 쌓이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십자군 원정이나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차량과 서자들의 시대, 반쪽짜리 귀족,
그래서 지배계층 엎어버린 시대가 이런 시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귀족 역시 자기 자식 역시 자산으로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가문 이익이 최우선이며 혼인 동맹의 수단이기도 하고 개인의 행복 그따위 게 어딨어, 모두가 집속주의 그런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도 사실 비슷한데 이게 계몽주의 시점에도 똑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왕이 이제 첩을 가지는 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이제 지금 시대는 계몽주의가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처럼 집안끼리의 동맹은 드물어졌다. 근데 왕은 다르다. 왕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왕이 거기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따로 첩을 두는 것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은 배은망덕한 거다. 이랬습니다. 절대 왕권이 되면 이제 왕들만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결혼을 최소 공작가 이상 아니면 못해요. 원래 정석대로. 왜냐하면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을 갖출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 있는 곳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전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국가의 위태로운 걸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자본?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보다는 생존을 위한 짝맞추기. 윗물이 저런데 아랫물이 다 똑같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마을 안에서 다 하길 바라고, 16세 정도에 결혼하는데 가정 이루면서 계획 없이 힘 닿는 만큼 많이 낳는 경우가 많아요. 인류 어디든 초기 농촌 마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왜? 요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40에서 500명이라는 게, 그러면 아무리 많이 쳐봐야 청년 세대가 한 20명? 30명? 예. 요거 정도 되면은 한 200명까지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많이 쳐봐요. 그러면은 노동 인력이 부족해요. 노동 인력도 부족한데 이게 세대를 거치잖아요. 세대를 거치면은 유전병이 생깁니다. 너무 인구가 적어가지고. 게다가 거리상으로 폐쇄된 곳일수록. 그래서 어차피 농지를 소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남는 잉여 수익이 없어요. 생존 수익만 있어요. 사실 또 위태로워지면 영주가 또 풀어줍니다. 영주가 이제 식량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솔직히 이익인 입장이에요. 어차피 절반 뜯기던 거 영주가 마음대로 좀 줄이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쌓아놓은 거 좀 풀어주기도 하고, 영지를 죽게 두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영주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학대하잖아요. 위태로운데 세금 계속 듣고 착취하잖아요. 일단 교회가 오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됩니다. 상인들이 저 농로를 저 영지는 뭔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럼 저 영주한테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영주들의 신용과 관련돼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농로를 함부로 학대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맹지도 못 구하고 같이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한 방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주들이 웬만한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농노를 그렇게 악독하게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마을에 말이 잘 안 통해요. 적당히 그 위에 이장이나 그 원로들에게 좀 이제 좋은 협력 관계, 마을 유지, 지역 유지,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래서 농지 소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남는 잉여 수익도 없고 생존 수익만 남아요.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세금이 늘어나진 않아요. 가구 단위 세금이니까. 현재 싱글세랑 같죠? 그리고 단순 식량 생산뿐 아니라 노동 부역도 많은데 마을 단위의 단체 노동도 있어요. 그냥 자녀가 많을수록 노동 문제가 줄어듭니다. 농촌 사회의 자녀 노동을 통해서 또 빠르게 생산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노후 보장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가구 노동력이 늘어날수록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 잉여 수익 조금이라도 달걀 하나라도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화폐 경제가 아닙니다. 잉여 농축산물은 모두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농노나 농촌사회 입장에서는 이게 대가족을 선호할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성인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한 2명, 3명 나왔다. 근데 이거 3명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어릴 때 자녀 노동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세금 분담, 그리고 생존 전략, 이런 것들, 도적 강도, 뭐 노후까지 다. 그래서 영주는 또 요 위치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농노가 도망치에는 가족 통째로 도망치면 잡히기 쉽거든요. 가족의 연대 책임을 매길 수 있어요. 사회주의라고 했죠. 글라고 수용소라든지 아우지 탄광이라든지.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는 것은 인간이 하는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다. 제가 읽은 책에 있었는데, 이 생산적인 활동이 정말 생존형 농업 공동체 시절에는 지독한 생산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국가도 집속주의, 귀족도 집속주의, 농촌 공동체도 집속주의. 집속주의란 건 집단주의 넘어서 개인의 파편화를 금지한다는 뜻인데, 요통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를 비판할 때 이야기합니다. 사실 똑같잖아요. 모든 영지의 소유권은 왕이 가지고 있다. 모든 영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통제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 장남이라 하더라도 7살 때부터 훈련해서 우리가 화랑이 하듯이 10살 때부터 기사들의 시종이 되고, 한 14살, 15살 때 이제 전쟁에서 이제 무기 나르다가 전쟁도 한번 참전해보고 21살 때 정식 기사로 서임이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면서 45세 정도에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14년 정도 하면은 기사가 되고 20년 정도 활동하다가 은퇴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귀족들은 배 나온 귀족도 없지만은 부상 없는 귀족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유골 같은 거 보면 뼈가 어디 좀 부서져 있다가 다시 붙었고 그런 거 되게 많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시기에 항생제도 없고 유아 사망률 치솟고 전쟁은 많은 시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품격이랑 명예를 중시했던 이유도 우리 영재 안 힘들어요. 이런 사회적 평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두 가지를 구할 수 있거든요. 상인들의 신용대출. 한 번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흉년 같은 시대에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네가 약속을 안 지켜? 대출 안 해줘. 농노를 괴롭혀? 뭔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대출 안 해줘. 두 번째, 그렇게 없다는 거는 군대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맹지도 없어집니다. 이 당시에 뭐 영지들 사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군대를 한번 일으켜가지고 그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은 그거 일으켜가지고 군대 유지를 버틸 수 있는 게 2, 3주입니다. 2, 3주 버티면은 이제 영지 다 거덜나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동맹지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동맹 영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어떻게 힘들게 해도 나름 품격 있고 나름 이제 잘 나간다는 척하고 허세 부리고 그래서 명예 중시하면서 농노도 안 괴롭히고 약간 이거 이제 모두가 비효율 그런 식입니다. 농촌 다친 사회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에 가까운데 성통제, 결혼통제, 신분통제, 이동통제, 통제경제죠. 통제경제. 사회제도도 통제고 경제제도도 통제고. 농촌사회, 전통사회 결혼이란 거 이거 여기 안에서 사실 동맹이라는 의미예요. 이 시기에 성통제가 발생하는데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야 어차피 같은 마을 안에 공동체에서 뭐 남자 하나가 여자 여러 명 부인 데리고 그렇게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남자들끼리도 질투 생기고 그런 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통제를 이야기하면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 종교적으로 순결함을 강조해요. 종교적 합리성, 관념이죠. 두 번째, 결혼 제도를 만듭니다. 유목민족들에게는 그냥 서로 간에 동맹이었어요. 근데 이걸 결혼 제도화 시켜가지고 승인을 시키는 형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걸 사회 제도, 사회 질서라고 정해놓으면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영혼적 구원을 얻느니 뭐니 하면서 육체적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이게 사회 도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단순히 정치적 입장인데 이게 여론을 통해서 인성이니 도덕이니 이야기하는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아니 이게
인성과 도덕과 뭔 상관이야? 뭐 요즘 같은 경우 공감 능력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마치 공감하는 게 능력인 것처럼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인류사의 윤리나 도덕은 지배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통 찍어 누릅니다. 이거 집단 본능으로 만드는 게 보통 지배층이 해야 될 이유거든요. 사회체제를 만들고 이게 사회제도고 이어지면 관습법이 돼요. 철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동양의 법가식 방식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처벌한다. 너 이거 하면 상 준다. 니체의 집단주의 노예 도덕이고 이게 개인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되면 주인 도덕이 됩니다. 문명 6의 이 메시지 제일 좋아하는데 지혜가 아니라 권한이 법을 만든다네. 니체는 이런 집단주의 노예 도덕을 벗어나서 강자가 되어라. 개인의 그 주인 도덕을 갖추어라. 그래서 농노 역시 이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세에 신이 정한 3계급 뭐 기도하는 자, 싸우는 자, 일하는 자, 성직자, 영적 구원을 담당하고요. 귀족, 보호와 정의를 담당하고 농민, 노동과 생산을 담당합니다. 이 3계급은 대부분 나라에서 다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사회 안정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꿀벌 시스템. 꿀벌들 일벌 있고 여왕벌 있고 숫벌 있고 요런 시스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만든 이유는 뭐다? 야 우리가 이거 뭔가 큰 일을 할 때니까 너는 이 자잘한 일을 해. 그래서 원래 국가의 기원이라는 게 깡패들 그 도적놈들이 다른 영지에서 안 뺏기려고 그거 지키기 시작해가지고 보호비 받아 먹으면서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딱 싸우는 자. 그래서 이걸 근대 국가의 관료제 계약으로 만든 사람 중 하나가 토머스 홉스 그리고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의 신분 유지 방법이 이런 종교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여기가 담당하고요. 물리적으로는 이쪽이 담당하고요. 여기는 열심히 그래서 생산을 해가지고 가져가고요. 그래서 유교 사회에도 이거 비슷하죠. 각자 일을 해라.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각자 일을 각자 위치에서 하라. 뭐 동일합니다. 보통 자기네가 불리한 쪽에 관련된 내용은 입을 다물게 만들고요. 자기가 유리한 쪽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통제할 권한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검열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기 위해서 권력 유지 행위죠. 근데 이거 결국은 지가 떨어지기 싫다는 거잖아. 그래서 유럽의 관료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유 과거에 이랬다면 유럽의 관료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동양에 보니까 과거 시험을 보네? 근데 저게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제도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저걸 적용을 하면 엘리트 권력이 유지가 되겠구나. 귀족에서 엘리트 권력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금 독일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다 그렇게 나오죠. 영국의 사립학교, 프랑스의 그랑제골, 독일의 김나지움인데 왜 이튼스쿨이야? 영국의 이튼스쿨, 독일의 김나지움, 프랑스의 그랑제골. 뭐 사실 귀족과 나름 돈 좀 있는 사업가들, 부르주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구르고 저기 출신들에서 뭐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저걸로 한번 정해지면 그때부터 달라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대륙은 특히나 공동체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이런 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신분을 변동시키지 않게 뭐 꿀벌 시스템이 유지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걸 사회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계가 필요한데 정확히 따지면 그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경향이 좀 커요. 사실상 원래 공동체는 뭔가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라는 형태가 아니라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집단이란 건 그런 법이죠. 조직과 집단은 다릅니다. 조직은 집단까지 포함된 일종의 연합체에 가깝다면. 그래서 자본 축적을 최대한 막고 정부로 인한 분배를 해야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자본이 엄청 축적되고 군대도 고용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쪽이 위험해집니다. 여기 뜯어가지고 내가 군대를 유지하는데
여기가 군대를 고용할 정도로 강해졌다고 해보십시다. 무기도 생산할 수 있어. 위험한데? 위험한데? 그 순간 다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념적으로 당연한 거야 관습화시키고 습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사회 제도와 종교적인 교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느끼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 공동체주의가 EU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약점인데 지금은 최대 약점으로 작동을 하죠. 예, 남는 것이 적을수록 노동 유인 동기는 줄어들고 태업은 늘어나고 어디서 많이 본 동네인데 어디서 많이 본 동네인데 동네가 아니라 회사도 이런 거 많은 것 같은데 뭐 더 해봐야 어차피 남는 거 따로 없고 태업은 늘어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일이 더 빡세게 해도 세금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성통제, 결혼통제, 신분통제, 이동통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권위로 유지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편을 더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념의 통제와 경제의 통제, 사회체제의 통제는 지배층에게 안정감을 만들어주는데 멀리 보지 않아도 감시사회화된 중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워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이거 뭉치지 않는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롭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얘네들은 싸우지 말고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해야 된다? 뭐 어차피 협력하는 거야 중산층 이상들만 협력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결론은 이거지. 이거 꿀벌 시스템 유지하자 이게 되는 거지. 근데 항상 신흥부자가 나오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개방된 사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제일 잘 안 변하는 게 스웨덴 같은 데죠. 재벌은 완전히 다른 인종이다. 그래서 이런 통제들이 여러 가지 권위를 부여해주고 만약 허가 없이 동거를 한다? 가구의 세금과 상속권의 상속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사회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허가 없이 동거한다? 이거 어디 영주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나락을 가는 도덕적인 나락이야 너 임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거죠. 이슬람권 아직 남아있는 거. 혼외 성관계 처벌 추진. 그러면서 여기 1차 다부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농촌 공동체는 닫힌 사회예요. 도시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둘 수가 없고 영주에게 이게 생존 기반입니다. 사실은 영주들이 저 밑에 의존하고 있죠. 저 꿀벌들한테 의존하고 있죠. 일벌. 근데 사실 이게 또 오래된 공동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나름의 자기네들끼리 닫힌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학교도 한반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뭐 왕따 없애고 이런 거 선생님이 나서서 안 되잖아요. 아무면 특히나 말 안 듣는 직업인 농부의 마을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농부는 절대 병사가 못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나라 지키는 이 자기 마을 공동체 혹은 가족 지키러 간다고 그 말합니다. 이게 전략 전술을 시행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주의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중재하고 농민 반란 나기 전에 달래기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뭔가 닫힌 세계 마을이 영주의 말을 들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현대사회도 그렇잖아요. 공권력이 통용 안 되고 서로 숨기고 그런 것들이 외부의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 위에 닫힌 사회에 관련된 그 나무위키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무긴 해요. 어떤 사람은 부인이 2명, 3명이기도 하고 나름 마을에서 힘 좀 쓰면 또 이런 거 무시되고 거기에 마을마다 관습도 다르고 자기네들 관습법대로 또 돌아가고 실용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동력 늘어나면 영주가 좋을 것 같은데 숫자 많아져서 반란이 일으키길 걱정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고요. 처음에 구조 짤 때부터 애초에 야 장인들은 저기 감시해가지고 이동 함부로 못하고 내가 따로 관리한다.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따로 무기를 만들어서 농민 반란 이거 해도 웬만하면 잘 못 이깁니다. 마을끼리도 협조가 안 되고 소규모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흑인 노예들처럼 농노들 간에 신분 주면서 너는 좀 이제 그 농노 위쪽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 견제하면서 잘 따라와요. 허즈밴드가 요 개념이잖아요. 하우스바운드, 집 관리자에서 나중에 1800년대 뭐 이렇게 이제 마을 단위로 집을 좀 같이 지어주는데 저기 남자들 열심히 지어서 그 집을 남자가 해오는 거, 이게 허즈밴드 남편으로 바뀐 겁니다. 1800년대.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하긴 한데 실제 영지 관리자의 실용적 문제는 흉년과 기근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흉년과 기근이 되면 영주도 쌀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도 줄이고. 그런데 그때는 입을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계획 없이 얘네들만 유리하다고 쭉 인구를 늘려버리면 영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 남는 순이익이 제일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농사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돼요. 식량 부족 상태. 그래서 이건 현대도 마찬가지죠. 2022년 전쟁 한 번으로 비료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거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전 세계 물자가 오르가는 상황이 또 이런데 마을 단위로 갇혀있는 닫힌 사회에서는 당연히 농민 반란은 둘째치고 영지 관리자로서 신용 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동맹지 못 구하고 대출 안 되고 대출 못 갚아가지고 이제 영지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보면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작질도 하고 선동질도 하는 거 보면 약탈 결혼하던 게르만족 출신 야만 전사들이나 정략적인 중매 결혼하던 바이킹들이 이제는 이제 문명화 되어가지고 자기 영토를 운영하는 교활한 정치인이자 관리자가 되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유목민족 특유의 결혼 동맹은 여전히 남아있고 로마 시대에는 결혼이 정치적인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유스티니아스 1세는 아내는 매춘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결혼이 일종의 동맹 형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 정치적 도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센 가문들이 많았어. 센 가문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순결을 강조하는 건 게르만의 부족 간 동맹 그리고 혼인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 부족 간의 결합의 경우 이때 보통 순결을 되게 강조합니다. 납치당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이런 결혼 동맹 풍습은 귀족 사회에 그대로 이어져요. 그 왕족은 최소 공작 이상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이게 꽤 인류사에 오래 영향을 미친 왕건식 정치, 요게 꽤 영향을 오래 미쳤습니다. 나중에는 안 하는 것보다 약간 나은 수준의 결혼 동맹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인질이에요, 인질. 니 딸 이렇게 죽일 거야? 그래서 유목민족의 결혼은 농경민족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요. 유목민족은 결혼을 했던 건 동맹이기 때문에 안에도 군대가 따로 있어요. 여자 쪽도 군대가 따로 있어요. 똑같이 이제 여자 쪽도 말 타고 하고 신랑을 약탈혼이란 게 여자에게만 여자를 납치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랑을 납치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유목민족은. 그리고 뭐 잘 보면은 이제 고구려 시대도 잘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그 장가온 남자가 이제 그 처가를 지키고 있고 그 처가 가족은 전부 다 이제 옥저 약탈하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나라 유방이 흉노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 남편이 이 한나라 도시에 외모 꾸미긴 여자를 이걸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고 미인도를 보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묵돌이 아내에게 약한 게 공처가라서가 아니라 아내 쪽 군대 비율이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한나라를 정복하기에는 아내 쪽 군대가 빠져버리면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느 부족 출신인가로 또 이제 결정이 납니다. 말 그대로 왕건식 정치.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성통제는 실제 필요보다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이런 닫힌 사회에
위험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많이 알 건데, 이게 특히 현대의 사이비 종교까지 다 적용되는 개념인데, 집단을 넘어서 개인을 지워버리잖아요. 런던의 뒷골목이 두려워 보여도 소리치면 도와줄 만한 신사가 있지만 평화로운 농가의 범죄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셜록 홈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현대 아미시 공동체에도 어느 정도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지역이 출산을 많이 하는 구조인데, 사실 평화로워 보여도 이게 위험해요. 첫 번째는 종교 기반, 그 다음에 보수적인 성문화, 집속주의적 문화, 외부와 단절된 곳. 이 네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억압된 성문화와 집속주의, 그리고 여기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위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억압된 것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만듭니다. 근친상간과 강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들끼리는 적당히 종교법으로 처벌하고 넘어가요. 또 자기들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야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 쳐도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근데 생존 기반은 이 마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성이 최하위계로 추락합니다. 특히 화폐 경제가 아닌 노동 경제가 될 경우 제일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조도 안 지켜져요. 굶어 죽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반은 매춘을 하는 게 일상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조선이면 2패, 3패 기생들이 보통 이 역할을 하는데, 뭐 30년 전쟁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총기 구도가 변하고 뭐 그런 것들 별별 이상한 소리 나와요. 이거 현대에도 있어요. 중국의 팍스콘 공장. 고모가 매춘부라면서 미국인들이 자신의 비판한 거 사정을 모른다고 쓴 글이 한동안 유명했는데, 여전히 또 매춘부 일을 하면서 이 안에서 매춘부 일과 공장 일을 동시에 하면서 부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워터폴에서 꼰대 위기 상황 겪어보면 이게 농촌 공동체의 집속주의는 이보다 더 숨막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다. 꼰대 회사보다 이게 더 숨막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시대든 노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예와 주인 둘 다를 타락시킵니다. 시골 마을처럼 남의 사생활에 대해 뒷담화하는 건 집단주의적 성향이에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수록 내가 그 위계 위쪽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해외에 이직한 학생들 보면은 특별히 거의 대화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개인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은 필요 없다. 워터폴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젊은 층과 소통 이야기하잖아요. 소통 필요 없습니다. 사교가 아니라 오직 직무적인 이야기면 됩니다. 이걸 읽고도 아파트가 아니라 시골 전원주택 꿈꾼다면 저는 이제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사생활 문제가 생기고 여성차별로 이어지고, 어떤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일자리가 더 많지만 그건 넘어서 생존과 안전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도시는 번영의 근거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도시를 생각해보면 비종교 기반이고요. 대다수 무신론자가 되는 경향이 커요. 도시로 갈수록. 그리고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외부와 모두 연결된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어쨌든 개방적이다. 여기에 외부와 단절됐다는 건 마을 다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여기 자체가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출산이 줄어들어요. 이런 구조에선. 장기적으로 은폐된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런 말 하죠. 출산율 높인다. 아미시 공동체가 출산율이 그렇게 높아도 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뭐 쓸만한 유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싸게 써먹는 일거리 용도지, 솔직히 뭐 새로운 IT가 발달하고 이걸 이 사람들이 쓰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 출산율이 높으면은 뭐 군대로는 쓸 수는 있겠죠. 군대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의 장이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곳이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이게 잘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럼 이런 성동제를 뭘 하려고 하느냐? 권력층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굴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2기 때부터 힐러리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띄웠는데 힐러리가 원래 낙태 반대론자였거든요. 그때 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낙태 찬성론자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를 띄운 겁니다. 오바마가 그 데이터 분석을 선거에 쓴 최초의 이제 정치인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하면서 하는데 이걸 뚫고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나온 게 트럼프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길 때 여부입니다. 가족이 생기는 순간부터 지역에 눌러앉고 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복잡한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 결혼을 안 하는 경우부터는 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요. 원래 소중한 게 있는 자는 강한데 소중한 게 없는 자는 그래서 한 방에 조지는 거죠. 이 이전에 똑같이 했어요. 보수 쪽의 기독교 기반이라든지 전통 기반으로 뭐 학부모부 같은 느낌인 거죠. 학부모부. 여가부가 정권에 따라 바뀌거든요. 보수 쪽으로 들어가면은 학부모부가 되고요. 꼰대 학부모부. 마치 방통위처럼 꼰대 학부모가 되고 진보 쪽으로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페미니즘 이렇게 돼버리죠.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에서 홀로 서지 못하는 자나 특정 네트워크들이 없으면은 추락해요. 항맥, 인맥, 혈연, 지연 요것들이 사업적 네트워크, 화교로 따지면 화교 네트워크, 유대인을 따지면 유대인 네트워크, 인도인들끼리도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당겨오잖아요. 미국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1억 내고도 명문대에 가고 이러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닌 직업적, 사업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에서의 생존, 농촌이랑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시장을 점유할수록 위험합니다. 농촌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나오는 게 뻔하니까 노동 분업이 돼요. 근데 도시에서는 반대입니다. 뭐 특정 시장의 플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뭐다? 잘 안 굴러가요. 사공만 많고 나눠 먹을 게 많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분산되어야 되고 더욱 다극화된 경험이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게 도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공동체면 도시는 네트워크예요. 하다못해 음식점을 운영해도 믿을 만한 거래처를 구축해야 살아남고 더 싼 거래처를 구축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집단주의자가 제일 약자에 취하게 되는데 샤덴프로이데 이 집단주의자의 질투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괴롭습니다. 도시에서는. 자, 그럼 이 농촌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 장기적으로 유전적 다양성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범죄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고립된 지역일수록. 마을마다 다른데 고립된 마을 인구수라면 50명에서 500명 정도? 요게 이제 남자기 한 명이 가졌을 수도 있고 요런 마을 뭐 한 3개 가졌을 수도 있고. 문제는 500명도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최소의 수인데 그러니까 한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 50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뭐 외부 교류를 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때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가 됩니다. 대다수 마을은 근데 이보다 숫자가 적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500명 이상 마을 드물걸요? 그래서 이런 고립된 마을들이 16세, 20세에 결혼하는데 뭐 한 100년 지나면 4, 5세를 그냥 넘겨갑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되게 취약해지요. 중세의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마을들이 흔한데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당연히 3분의 1이 줄어들고도 남았겠죠. 거기에 농촌 인구가 다시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기반 공동체는
노동력이 줄었을 때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갑질당하는 구조를 깨고 싶잖아요. 탑티어 엔지니어들이 외국으로 나가줘야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노동력 숫자가 줄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 임금 올라가고 좀 살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탑티어 엔지니어들은 좀 도전해 주셔야 된다. 요즘 이제 부동산 팔고 한국에서 갈아타기 하는 40대들이 제일 많지만 갈아타기 안 하고 그냥 외국으로 가버리는 외국으로 이주해버리는 그런 엔지니어들 한 10년 15년 차 엔지니어들 꽤 많습니다. 40대 엔지니어들. 결론. 결혼은 단 한 번도 경제적 결합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공동체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재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혼도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애의 연장으로 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만들어진. 근데 망할 때 다 같이 망하고 그 다음에 살 때 다 같이 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가. 거기에다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과거에 45세 정도의 수명이었는데 지금 80년이에요. 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지긋지긋하다면서 황혼이혼이나 조로를 하는 노부부도 흔한 상태인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각자 일하면서 집안일에만 모이는 거예요. 적당히 뭐 각자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서 필요한 집안일에만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자식은 키웠잖냐 하면서 자식 뭐 결혼할 때 모이는 거 이런 형태가 그나마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저런 형태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16세에 결혼하는 것과 달리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고 노후를 보장해주는 수단도 아니게 돼요. 종각의 40% 차지하는 노인 빈곤 보면 이분들 결혼하고 자식 있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뭐 사별하고 뭐 자식에게 버림받고 뭐 등등등입니다. 상속을 하는 거 오히려 부모가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쓰고 죽어야 돼요. 대다수 외벌이는 현대사회의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인류사에서 사실 외벌이인 적 거의 없어요. 노동 분업이었지. 근데 도시에서는 농촌 기반으로 대가족주의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는 것과 달리 지금 현재 외벌이일 때 도시에서 외벌이는 사별 이혼식 여러 가지 재앙이 됩니다. 저는 인류사의 전통 농촌 사회 방식이 현대사회에 적용되는 게 맞는가 의문입니다. 저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전통 농촌의 방식 저게 전통이라고 하지만은 그 기원은 원래 영주들의 통제 권력 게다가 이게 사실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아요. 결혼은 단 한 번도 경제적 결합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그럼 전통 농촌 방식을 적용하려면 경제적 결합으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감정적 결합으로 결혼을 하잖아. 만나서 무조건 재정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실제 그걸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가문의 동의내죠. 가문이 더 중시되는 상태. 집속주의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뭐 니 거 내 거 없어? 요즘은 이제 그러면 경제적 폭력이긴 하지만 원래 정석은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오픈 릴레이션십만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부부에 대한 혜택이 더 센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했으면 집을 못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집을 못 샀을 것 같다. 결혼을 하고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사랑은 다른 사람이랑 뭐 그럼 무슨 정도인데 집 같이 사고 그 다음에 119 같이 부르는 용도. 위험할 때 119 불러주는 용도. 이런 세금 혜택 주거 혜택 받고 119 불러주는 용도. 지금에 와서는 결혼은 일종의 취미에 가까운 돈 써야 되는 정신적 테라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함께 하는 게 괴로워진다면 그게 경제적 이유든 뭐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 인내를 가지는 상태가 되면 애절함인데 이런 건 이제 긍정적이죠. 근데 부정적 인내를 가지는 상태가 되면 불쾌함이 되는 거예요. 생활에 불쾌함이 생긴다면 빠르게 개선하거나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인내는 만족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소모가 돼요.
근데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만족을 미루는 건데, 뭐 등등등. 그리고 결혼이란 게 가문 간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댁과 처가가 생긴다. 또 그거 자체도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죠. 덧붙여 여러분들은 2100년을 보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노인 빈곤 되신 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는 점이 제일 크거든요. 내 부모님은 이러지 않으셨으니까. 적어도 지금 결혼해서 그때까지 보고 살 자신이 있는가? 최소 2100년까지는 보고 살 자신이 있는가? 이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76년 남았습니다. 76년 정도 보고 살 자신이 있는가? 제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노예 도덕으로는 절대 이걸 함부로 하지 마라. 집단 도덕으로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매우 위험하다. 이럴 때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건강과 재력. 그래서 결혼의 기본은 경제적 이익이고, 그 테라피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안정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관념은 11세기 농경 시대에 대비해서 이게 발전했는지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집속주의, 농촌 노동 시기, 마을 공동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거래의 신성함을 모릅니다. 마치 결혼이 왜 거래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결혼 제도의 거래라는 건 맨날 그 서양식 웨딩 드레스만 있지. 집속주의는 시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유지하는 게 신에 의한 거래의 신성함입니다. 그 꿀벌 시스템이 거래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못 지킨다? 메디치 가문이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어차피 싸워봐야 그냥 병사들이랑 사람들만 많이 죽을 테고 어차피 질 테고 그냥 길을 열어둬요. 대신에 길을 열어준 대신에 이 지역을 못 지킨 계약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메디치 가문이 그래서 날아가요. 이런 것들은 신이 정한 목적론적인 신성함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신성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대 자본주의와 현대 사회의 기본이에요. 저 영주들이 저렇게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도 거래의 신성함을 나는 준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목숨 걸고 지키고 농노는 목숨 걸지 않는 대신 노동을 하고, 이러한 거래를 통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감정론 이후 많이 해체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대랑 가장 안 맞는 게 거래의 신성함을 몰라요. 마치 감정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그 거래로 인한 책임감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핵심이에요. 그거 못 지키면 그냥 지는, 의지는 있어도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둘 다에게 요구됩니다. 두 번째, 거래를 할 정도의 이익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인 동기가 없어요. 현대 결혼은. 사랑으로 어떻게든 포장을 해놨는데 그럴듯하게 포장해놓은 이제 부작용이 지금 열심히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 빈곤, 40, 50대 이혼, 사별 후 고독사 이런 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 번째, 노예를 바라는 자의 그 끝은 결국 재앙이다. 가부장적인 남자들의 고독사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노인들도 그렇고, 이 거래의 책임감이 아니라 각종 학대적 입장의 순종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고, 주인도 결국 노예에 의존하게 되는데 타락하고 약해집니다. 이게 외벌이 퇴직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외벌이 가정에서 좀 괜찮은 경우에는 서로 감사하며 살 때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둘 다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수준이 추상화되었을 때는 가능한 거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결혼한다면 서로 간에 군대를 가진 파워 커플, 감정 적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이상적입니다. 만약 현대사회에 결혼한다면은. 그리고 자식을 다 키운 다음에는 너무 오래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조론을 하는 거. 그리고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100년이든 200년이든 이어가는 건데, 여차에서 200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00년대 후반쯤 되었을 때 몇 년 더 살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런 구조는 원래 어디냐면 그 귀족들의 사교회가 원래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여기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교회에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애인 만드는 거예요. 돌고 돌아 순정이 되는 겁니다.